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차 과목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 민법 28번째 테마 지상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지상권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물건 중에 제한 물건 중에 용익 물건, 첫 번째 용익 물건이 되겠습니다. 용익이니까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요.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제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상권 요 지자가 있죠. 예, 땅 지자입니다. 땅을 쓰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역시 채권적 방법하고 물권적 방법이 있어요. 채권적 방법은 소유자의 배려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고, 물권적 방법은 소유자를 배제하고 직접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채권적 방법의 대표가 임대차죠.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 타인의 토지를 채권적으로 쓰는 겁니다. 물권적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 땅 위를 쓰는 지상권과 이 지역권은 내 땅을 위해서 다른 땅을 활용하는 거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권은 이 땅, 남의 땅 위를 쓰는 거고, 지역권은 내 땅을 위해서 남의 땅을 활용하는 거. 예를 들어갖고 여기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내 땅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권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뭐 건물을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이제 지역권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전망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남의 땅을 출입해야 될 때 길에서 그때 지역권 설정하고 여기 통로를 개설하거나 이렇게 나의 땅을 위한 남의 땅의 활용, 여기 이제 지역권의 내용입니다. 이 지역권은 시험 범위이긴 한데 제 책에서는 뺐습니다. 실무상 활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냥 뺐습니다. 뭐 써먹지도 않는 내용을 굳이 배워서 만점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근데 지상권, 전세권은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이 두 개를 용익물권의 예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임대차에서는 이미 배웠고요. 여기는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할 건가,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뭐 임대차로 해도 되고 지상권으로 해도 되고,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통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라는 게 관심이 있겠죠. 일단 전세권하고 지상권 차이는, 전세권은 최대 10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최대가 없어요. 최하위만 있어요. 몇 년 이상만. 전세권은 10년까지만.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상권, 땅을 쓰는 목적이 어떤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을 소유한다거나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럴 때는 이 10년 너무 짧죠. 그럴 땐 지상권이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채권적 방법이니까 땅을 활용하는 좀 권한이 아무래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오랜 기간 땅을 쓰고 싶다. 그럼 지상권이 유용하죠. 뭐 이런 식으로 골라서 하는 겁니다. 뭐 잠시 뭐 농사를 짓겠다 이러면 임대차가 좋고요. 편하고. 왜냐면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번거롭죠. 비용도 들고. 그때는 이제 임대차가 좋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지상권은 지금 최대 장점이 기간입니다. 기간. 몇 년 이상 영원히 가능합니다. 이 입장에서 지상권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쉽겠습니다. 지상권 내용,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한 권리가 있다. 일단 여기 보면 지료 얘기 없죠. 땅값. 조문에는 일단 지료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전세권은 전세금이라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근데 지상권은 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 지상권도 가능해요. 근데 통상 무상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지 뭐 무조건 무상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당사자가 약정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규정에는 지료 규정이 없지만 약정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권 자체로 효용이 되는 게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행에 대출을 합니다. 뭐 신한은행. 그래서 땅에 근저당 설정을 해요. 담보 설정을 하죠. 요때 이제 땅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은행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인데 나중에 여기다 뭘 지어버리면 이 땅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상권은 땅 위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이 땅 위에 다른 걸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때 지상권은 이 근저당권하고 같이 결합해서 담보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담보적 성격이 있는 지상권은 지료가 없겠죠. 지료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거는 땅을 쓰는 게 아니라 담보의 일종이니까. 따라서 무상지상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영구지상권도 가능하다. 영원히 쓰는 지상권도 가능하다. 실체가 없는 담보형 지상권도 가능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단 기간만 있고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용하고요. 지료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임대차에서는 임대료가 있어야 되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 요소입니다. 저게 없으면 아예 임대차에서 임대료가 없으면 사용대차가 되죠. 계약법에서 배웠죠. 그리고 임료는 꼭 돈이 아니라도 됩니다. 근데 전세권에는 전세금이라 해서 반드시 돈을 주게 돼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료가 없는데 지료를 합의나 어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료가 생기면 뭐 그거는 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이 증감 청구권 다 있습니다. 차임에도 있고요. 전세금에도 있고요. 다 있는 겁니다. 전세권 할 때 임대차하고 더불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종류.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일반적이죠.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하면 지상권이 설정됩니다. 물권이니까 당연히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법정지상권. 요게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될 겁니다. 뭐 이건 배울 게 없죠. 약속에 의한 거는. 근데 이 법정은 당사자가 의혹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지상권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거는 등기가 필요 없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187조에 의해서.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이제 넘겨야 된다. 187조 내용이죠. 물권 총론에서 배운 겁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상태에서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기본 관념이 이래요. 토지가 있고 위에 건물이나 수목이 있는데 이게 같은 소유자일 때 같은 소유자인데 어떤 이유로든 위에든 아래든 소유자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B는 A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남의 땅에 있는 거니까 철거 대상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같은 소유였다가 변한 경우에는 이 철거를 못하게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념이 이래요. 자, 같은 소유자였다가 어떤 이유로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요건을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법정지상권이 생기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죠.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철거를 안 해도 돼요. 철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법정지상권이 없다. 그럼 철거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100억짜리 건물이라도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있고 없고는 현실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생겼다 안 생겼다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경매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있고 없고는 부동산 가치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으면 재산적 손해, 잘 알고 있으면 큰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건데 이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있는 걸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없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민법 305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같은 소유자일 때 A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B가 여기 들어왔나 봅니다. 그럼 B가 전세권 설정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C로 바뀌었어. 예. 그때는 전세권 설정자, 예. 건물 소유자죠. 여전히 A가 소유하고 있죠. 땅만 C로 바뀌었죠. 설정자에게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예. A에게 지상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은 이 땅을 밟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C가 A한테 건물 철거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305조에 있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 366조 가등기담보법 10조 이거는 둘 다 이 담보의 경우 같은 소유자인데 여기에 뭐 저당이 설정됐든지 가등기 담보가 설정됐든지 어디든 이제 담보가 있을 때 그 담보권이 실행돼서 경매가 진행될 때요.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개는 담보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가 바뀔 때 관념이 똑같아요.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같은 소유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가 어느 쪽에든 있었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안 되고요. 건물 토지가 다 있는 상태에서 담보가 설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사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법원이 정한다. 뭐 담보는 다 비슷해요. 임목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나무가 있을 때 경매된 경우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 앞에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이고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 중에도 법률 규정이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 생기는 걸 말합니다.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토지와 지상물이 같은 소유자일 때 앞에 법률 규정으로 있던 거는 주로 경매에 의해서 바뀌는 걸 말합니다. 땅이 경매되든 위에 건물이 경매되든 이 경우에 이 건물의 땅을 짓고 있을 권리가 있다. 그게 이제 법정지상권이고 이건 뭐냐면 경매가 아니라 A가 그냥 B한테 팔았을 때 그냥 매매, 경매가 아니라 그냥 매매할 때 매매할 때는 그러면 이 둘 사이 어떤 이 건물에 대한 땅 사용에 대한 약속을 하는 법인데 약속이 없었을 때는 땅을 사용하는 걸 허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허락했다고. 그게 관습이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물건이죠.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 B가 이제 건물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이 187조 등기 없이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죠. 지상권. 그러면 이 지상권 등기가 없어. 그러면 표시가 안 돼요. 등기부에. 이 상태에서 A가 토지를 C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C가 등기부,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지상권 설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B한테 철거해, 건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B는 민법 187조에 의해서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물권자는 물권의 힘이 뭐죠? 절대권이죠. 그 누구한테도 행사할 수 있고요. 침해받으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비록 등기는 없지만 등기 없이 187조에 의해서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물권자이기 때문에 C가 됐든 D가 됐든 심지어 땅이 경매로 누구한테 넘어갔든 아무도 B한테 철거하라고 못합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지상물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 취득,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게 이제
규정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권 총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배우신 거,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있고 이제 똑같은 소유자로 있다가 경매 뭐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취득이든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든 B가 법정지상을 취득했으면 토지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철거를 하라고 못하죠. 심지어 이 사람은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여기다가 철거하라고 못합니다. 요 얘기고, 그게 아니라 이제 B가 이 건물을 F한테 판다. 요때는 등기 없이 취득했지만 등기해서 넘겨야 되죠. 187조에 의해서. 그래서 B는 등기하고 넘겨야 됩니다. 변경된 소유자의 등기 없이 대항.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얘기고요. 자, 지상물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이거 뭐냐면 B가 F한테 이 건물을 팔았어요. 팔았을 때 소유권 등기를 주지 않으면 지상권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소유권을 등기와 함께 생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지상권 등기는 없더라도 이 땅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는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넘기면 이게 종물로서 지상권도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지상권,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분묘기지권 시험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편에 걸쳐서 분묘기지권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새로 나온 판례에 대해서 뭐 상단에 띄워놓을 테니까 반드시 한번 보세요. 분묘기지권은 이 세 가지 형태로 성립됩니다. 소유자 승낙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건 뭐 합의로 내용을 정하면 되겠죠. 문제는 주로 두 개입니다.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이 점유한 경우에는 시효 취득을 합니다. 분묘기지권을. 그 무덤을 남의 땅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일단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이 땅을 팔아요. 근데 이장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이때는 이 산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의 분묘를 계속 써도 된다고 했다고 보는 거예요. 관습이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보고 있어요. 분묘 소유를 위해서만 토지를 사용할 뿐이지 가묘,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 존속한다. 영원히 쓸 수가 있어요. 그 분묘가 있는 한은. 그 토지 소유자한테는 엄청난 제한이죠.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도 특약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요 부분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게 기존의 입장인데 올해 큰 판례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큰 판례가 첫째는 요거에 대한 판례고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한 판례. 요거 첫 번째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 시부터 지료 발생한다고 정의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며칠 전에 6월 달이죠.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는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도 특약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수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판결에 따르면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은 청구 시부터, 양도형은 성립 시부터, 성립 시는 양도 시하고 일치해요. 그때부터 지료가 발생합니다. 두 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료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 존속한다. 무덤에 계속 후손들이 찾아와서 관리를 하는 한 분묘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 있는 남의
묘지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순간 지료 미납 시에는 이 부분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뭐 명확한 판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법리상 그래요. 왜냐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료 미납 시의 효과도 지상권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상. 그러면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일정 기간 납부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땅에 있는 분묘를 철거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험과 관련해서는 요 두 가지 지로에 관한 판례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구분지상권은 땅이 있으면 원래 이 땅 위를 다 쓰는 게 이제 지상권이거든요. 우주까지는 아니지만 사용 가능한 범위까지는 내 땅 위에 이걸 남한테 권리를 파는 게 지상권이죠. 그리고 지상권은 땅 위만 아니라 땅 밑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지하철이 내 땅을 지나간다든지 터널 아니면 뭐 광물 채취 이렇게 내 땅 밑을 이용할 때도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으면서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상하, 토지의 상하를 다 지상권으로 그 용의물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분지상권은 뭐냐면 땅 전체가 아니라 땅 위 3m에서 5m 요 사이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내가 쓰고 여기는 지상권자가 쓰는 거예요. 요런 게 구분지상권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전봇대가 있으면 전신주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전신주, 그러니까 전신주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선이 지나갈 때 이 전선이 지나가는 요 공중의 영역만 돈을 내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지상권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요 밑에 내가 뭐 땅에 뭐 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권리니까. 이때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 땅을 선하지라고 하죠. 전선 아래에 있는 땅, 선하지라고 합니다. 자, 존속기간 보겠습니다. 최단만 있어요. 영구지상권 가능한 거예요. 최단 30년. 예. 최단.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지상권 설정할 때 최소 30년. 그 다음에 다른 공작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이제 견고할수록 깁니다. 5년, 15년, 30년. 존속기간 정하지 않더라도 이 최단 기간이 보장됩니다. 지상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존속기한에 있습니다. 자, 존속기한 만료시 이거 잘 보세요. 앞에서도 한번 했었거든요. 임대차에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여기 있는 걸 임대차에 갖다 쓴 걸. 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물이 아마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땅 위에 뭐 나무가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남아있으면 먼저 지상권자는 조금 더 계약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이제 청구 부탁합니다. 그래서 계약행위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채권이에요. 부탁이거든요. 형성권이면 계약갱신 해주세요 하는 순간 갱신돼 버리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갱신청구권의 형성권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상권에서 지상물에 남아있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자, 거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지상권자는 이 지상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사야 돼요. 소유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뭐뭐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죠. 교재 50페이지 한 번 더 가서 오랜만에 눈으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형성권 쭉 모아놨죠. 이 형성권을 아는 게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예,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이 형성권을 이해하면 주변에 있는 걸 같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굉장히 세련되게 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 즉시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려요. 지상물에 대해서.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렇게 계약 종료됐을 때
갱신 청구했는데 거부됐을 때만 행사하니까 계약 갱신 청구를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치료 지급을 2년간 안 하면 해지됩니다. 기타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이제 내가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못하니까 당연히 지상물 매수 청구도 행사 못해요.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선을 거쳐야 본선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다. 그럼 계약갱신 청구라는 걸 못하니까 예선에 못 가니까 본선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할게요라고 약속하더라도 나중에 어길 수 있어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지상권자에게 다른 대가를 주거나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합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배제 합의가 유효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지상권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 지상권자를 보호하는 거기도 하지만 지상물, 예를 들어서 나무나 건물 같은 거 철거해 버리면 사회적 손실이잖아요. 그 사회적 손실도 방지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한 겁니다. 그 지상물 소유자가 개인만의 재산은 아닌 거예요.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개인으로 합의했더라도 법이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지상권 소멸 한번 볼게요. 지료 미주기에 의한 소멸 청구. 지상권자 2년, 2 years, 합쳐서 2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러면 2년이라는 것은 200만 원이 밀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50 주고 50 밀리고 50 주고 50 밀렸다. 그러면 2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소멸 청구를 못해요. 또 추가로 이때 100만 원을 안 줬다. 3년 차. 그러면 요때 해지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2년치라는 거예요. 기간이 2년이라는 게 아니고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에요. 소멸 청구하는 순간 소멸돼요.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보예요. 통보.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 소멸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의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게 형성권이니까 바로 효력이 생기는데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 거죠. 이때는 지상권 자체가 저당 목적이거나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 테마 30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상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소멸했다고 청구할 때 그때 담보권자에게도 통지해라.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 의미입니다.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자, 2년분 이걸 보면 만약 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A가 한 1년 갖고 있다가 토지를 B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요 이제 지상권자가 있겠죠. C가 이제 요 1년치 밀리고 B한테 또 1년치 밀렸다. 그럼 2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B가 뭐 A일 때도 1년치 밀리더니 나한테도 1년치 밀렸네. 그러면 너 소멸, 지상권 소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2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B는 1년만 밀렸으니까 B가 소유자일 때 1년 더 밀려야만 소멸 통고가 가능한 겁니다.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전체 체납 치료가 2년분 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한 명에 대한 의무 위반이 2년치가 됐을 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분묘기지권에서 분묘기지권이 지루가 없을 때는 소멸 청구할 방법이 없지만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권리로 보고 이제 판례에 의해서 지료까지 인정하면 요것도 적용돼야 되겠죠. 287조.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지료가 2년 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분묘를 쓸 수 있다는 게 되죠. 요 길이 열린 겁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권 소멸할 때는 지상권자는 원상 회복하고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건이 되면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고 토지 소유자가 이제 위에 나무나 건물을 사야 되죠.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뭐 갱신 청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도 행사할 수 없으면 이걸 다 수거하고 토지를 줘야 됩니다. 그때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약간 아까우니까 나한테 팔아. 예, 이겁니다. 매수 청구권.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권. 이때는 싫어 나 이거 다 철거하고 갈래 이렇게 못해요. 팔아야 돼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결국 지상권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요건이 안 될 때 토지 소유자가 팔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유익비,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필요비는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때 채권적 방법에 의할 때는 그 필요비 지출도 그 소유자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물건은 소유자를 배제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필요비는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없고 직접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유익비는 부당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좀 가치가 올라가는 어떤 비용을 투입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나중에 이 계약 끝났을 때 유익비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지상권은 문제를 여러 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OX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 지상권에 관한 시험 문제 푸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OX 문제를 특히 반복해서 풀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